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소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5번째 시간입니다. 한이는 수정 언니의 추천으로 조선 권번에 입학하여 진수무양이라는 기명을 받고 예기의 모든 수업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칩니다. 예기로서 활동하던 중 삼천리에 수필을 2편 발표하여 문학 기생으로 유명해지자 조선어학회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계시던 해관 신용국 선생이 찾아와 진양에게 일본 유학을 권합니다. 드디어 진양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타샤의 책 여행, 진양을 따라 일본으로 떠나봅니다. 유학의 길, 스물의 나이, 순결하고 청순한 16의 나이에 과부에서 기생이 되었다가 드디어 내가 그토록 원하던 공부를 하러 떠나게 되었다. 테스도 원치 않았던 남자에게 정조를 잃고 그 남자 자식마저 땅에 묻은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2번째로 떠날 때의 나이가 나와 같은 20살이었다. 나는 일본으로 공부를 하러, 테스는 더보빌가의 옛 영지인 텔보스이즈라는 낙농장에서 젖짜는 일을 하러 떠났다. 나는 내 소망이던 공부를 하러 떠나니 테스보다는 훨씬 나은 운명이라 스스로 위안하면서 휙휙 스치는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 공부를 마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지금 스치는 저 풍광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우수가 한참 지난 2월 말이었다. 아직 겨울의 위세는 누그러지지 않았다. 어둠이 거치지 않은 주위는 스산했다. 경성역에는 첫차를 타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3등실에는 앉아있는 사람들 외에도 서 있는 사람들이 통로를 다 차지하고 있어 한번 자리 잡으면 옴짝달싹 못할 만큼 비좁았다. 기차가 차가운 바람을 헤치고 경성역을 출발했다.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차장 밖 풍경은 잘 보이지 않았다. 일본 유학이 결정되고 나서부터 나는 공부를 하러 떠나는 오늘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기생의 신분에서 벗어나 공부하는 학생이 된다는 것만으로 가슴이 부풀어 고국을 떠난다는 것이 전혀 슬프지 않았다. 아니, 도리어 감격과 기쁨이었다.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때서야 정말 고국을 떠난다는 것이 실감났다. 갑자기 울컥하며 코끝이 아려왔다. 배웅 나온 오빠는 기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고 서 있었다. 나는 멀어져가는 오빠와 고향의 풍경을 조금이라도 더 보기 위해 창에 이마를 받고 오른손으로 차양을 만들어 밖을 보았다. 하지만 창에는 상기된 여자의 얼굴이 보였다. 낯익은 얼굴의 여자. 이국으로 공부를 하러 떠나는 여자의 눈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차창에서 얼굴을 떼니 비로소 객실 안의 사람들이 보였다. 같은 기차를 탔지만 각기 다른 사람들의 삶이 차창에 일렁거렸다. 기차가 출발하기도 전에 눈을 감고 잠을 청하는 사람. 좌석 칸막이에 간신히 엉덩이를 걸치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안도의 숨을 내쉬는 사람. 고된 여정이어서 깊은 한숨을 내쉬는 사람. 손잡이를 잡고 서서 초점 없는 눈을 껌뻑거리는 사람. 저들에 비하면 나는 자리라도 차지하고 앉아 있으니 감사했다. 기차의 경적 소리가 짧게 2번 울렸다가 다시 길게 울렸다. 날이 점점 밝아왔다. 바깥의 얼씬년스러운 풍경들이 빠르게 스쳐갔다. 내 어깨에 매달려서 나의 불행을 조장하며 희롱하던 원숭이를 떨쳐내고 의기양양하게 떠나는 내가 대견스러웠다. 지난 시간들이 기차의 속도만큼 휙휙 지나갔다. 그 고통스러웠던 나날들이 이제는 조각조각 파편들일 뿐이라는 듯. 일본에 도착하면 3월이 될 것이다. 곧 따스한 봄이 오겠지. 봄이면 갖가지 꽃들이 피어나고 그 꽃들을 찾아온 벌들과 새들의 소리가 왁자한 관철동 집. 태풍이 불던 날의 그 엄산함.
황금에 환장하여 탐욕으로 이글거리던 남자. 영문도 모르고 쫓겨난 집.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 학교도 가지 못하고 어머니 눈치만 보고 있던 5 남매들. 그 무거운 짐을 주체 못해 점점 기력을 잃어가던 어머니. 한시도 손에서 놓지 않았던 책 테스. 만주 안동고녀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즐거웠던 날들. 다시 침울하게 집으로 돌아와야 했던 날. 부잣집 아들에게 시집 가던 날. 합방도 해보지 못한 남편이 우물로 뛰어들던 날. 16도 안 된 나이에 과수댁이 되어 다시 돌아온 집. 끝날 것 같지 않은 가난. 그리고 기생의 길. 어머니의 죽음. 이 모든 일들이 10년, 아니 100년이나 지난 시간 같았다. 나는 이미 인생을 다 살아버린 이제 갓 20살 늙은이만 같았다. 드디어 8시간 30분 만에 부산역에 도착했다. 오랜 시간 달려온 열차는 마지막 역에 무사 안착을 알리는 안내방송과 함께 삐걱거리며 서서히 멈춰섰다. 기차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인파에 밀려 나도 역을 빠져나왔다. 역 주변은 수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저 많은 사람들이 모두 관보 연락선을 타려는 사람들이라니 놀라웠다. 나를 지나쳐 앞서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각양각색이었다. 노동자들로 보이는 남자들이 무리를 지어 큰 보폭으로 부두로 향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크고 거칠어 싸움을 하는 것만 같았다. 일본은 조선의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여 일본의 공사판이나 광산으로 사람들을 내몰았다. 그것은 거의 강제징용이나 마찬가지였다. 머리를 짧게 깎고 양복을 빼입은 신사들, 상투머리에 갓을 쓰고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도 보였다. 머리에 진 보따리를 인 중년의 부인네들도 여기저기 보였고 한 손에는 5살쯤 보이는 사내아이 손을 잡고 또 한 손으로는 머리에 인 짐을 잡고 가는 여자가 엉덩이까지 내려온 어은 아이를 추스르느라 잠시 멈추는 모습도 보였다. 나보다 어려 보이는 처녀들도 여럿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무엇을 하러 현해탄을 건너려는 것일까? 유카타를 입은 일본인들과 기모노를 입고 높은 게다를 신은 일본 여인들도 심심찮게 보였다. 거의 모두들 한 곳으로 향했다. 저 무리들만 따라가면 부두가 나올 것이니 애써 길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되었다. 고무신, 게다, 운동화, 구두, 군화들이 무질서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뒤죽박죽 섞여 공중으로 올랐다가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경상도 말, 전라도 말, 함경도 말, 평안도 말, 경기도 말, 일본 말들이 왁자지껄했다. 말할 상대가 없는 나는 괜스레 주눅이 드는 것 같기도 했다. 구름막군들이 큰 짐을 손수레에 싣고 내 옆을 바삐 지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허름한 무명 바지 저고리에 수건을 머리나 목에 두르고 힘겹게 손수레를 끌고 가면서 땀을 닦기도 했다. 아마도 배에 실어 보내야 할 짐들인 것 같았다. 달구지꾼이라도 좋고 호랍이라도 좋으니 짝을 지어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도록 해라. 어머니는 그 곱든 모습이 몇 년 만에 피골이 상접해졌다. 지병은 계속 악화되었다. 급기야는 후두 결핵으로 번져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기조차 힘든 상황까지 되었다. 어머니의 유일한 낙은 내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일을 마치고 늦은 밤에 어머니가 좋아하는 과일이랑 먹을 것을 사들고 가면 어머니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졌다. 기운 없어 말을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단 몇 마디라도 할 수 있고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는 딸이 있어 이때가 어머니에게는 유일하게 행복한 시간이었다. 나는 어머니 손을 잡고 누워서 이야기를 듣다가 어느새 잠이 들곤 했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가슴이 답답하다며 당신의 상의를 해치고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앞가슴을 쾅쾅 쳤다. 어머니는 말할 기운도 울 기운도 숨쉴 기운도 없는지
앙상하게 드러난 가슴뼈만 약하게 움직였다. 가슴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다. 엉어러진 한을 토해낼 수가 없어서 가슴만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참을 몸부림치더니 진정이 되자 내게 작은 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너희 지극한 간호에도 내 병은 날로 깊어만 가는구나. 어린 것이 내 어린 이쁜 내 딸 한이가 무슨 업보를 그리 지었기에. 아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내 자식을 이리 고생을 시키는구나. 이 어미는 이제 더는 버틸 기운이 없구나. 아니야, 부디 이 어미가 떠난 후에라도 마음 착한 호랍이라도 만나 가정을 이루도록 해라. 너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내가 어찌 저 세상에 가서 네 아비를 본단 말이냐. 어머니는 내가 기생이 된 것이 돌아가실 때까지 가문의 수치라고 여겼다. 과부이기도 하면서 기생은 총각과는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관습을 떨치지 못했다. 나는 어머니에게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감정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틈만 나면 구름막군이라도 좋으니 호랍이라도 좋으니 가정을 이루라고 당부했다. 게다가 어머니는 어느 누구에게든 본관과 아버지 함자를 말하지 말라고 했다. 허울 좋은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수절 과부로 평생을 살다가 죽어서 연료비를 받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은 내 가슴에 못이 되어 박혔다. 당신의 딸이 기생이 된 것을 죽을 때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딸이 이제 신교육을 받기 위해 일본으로 가고 있으니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실 어머니 얼굴이 어른거렸다. 청록색 상의와 무릎까지 오는 바지에 직하다비 작업화를 신은 남자들 여럿이 군중들에게 위압적인 말투로 지휘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왼쪽 팔에 붉은 완장을 차고 있었다. 노동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붉은 완장을 찬 이들 앞으로 몰려가서 한 줄로 줄을 서고 있었다. 그 무리들 중에는 시끄럽게 이야기를 나누던 남자들과 나보다 어려 보이는 처녀들도 있었다. 배에 오르는 사다리 앞에서 형사들이 뒷줌을 지고 승선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살펴보고 있었다. 그러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조선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바로 내 앞에 있던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말이 좀 많아 보이는 남자가 불쾌한 듯이 형사를 한번 쳐다보곤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형사는 그것을 받아들고 신분증과 남자의 얼굴을 번갈아 훑어보더니 들어가라고 손짓을 했다. 남자 둘은 갑판 밑에 있는 3등실로 내려갔다. 회관 선생은 젊은 여자가 혼자 여행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2등실 표를 끊어주었다. 내가 배정받은 2등실은 작은 방에 2층 침대가 양쪽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통로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았다. 드디어 출발을 알리는 백고동 소리가 길게 울렸다. 배가 붕 진동하기 시작하면서 쇠사슬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엄마, 드디어 당신의 딸 한이가 기생의 신분에서 벗어나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있어요. 선창으로 내다보이는 바다 멀리 수평선에 노을이 물들고 있었다. 나는 가방을 선실에 두고 석양을 보러 갑판으로 올라갔다. 석양은 서쪽 바다와 하늘을 온통 붉게 비추더니 금세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다. 석양빛에 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어머니 역시도 달구직군에게 딸을 시집보낼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을지도 모른다. 다만 기생의 신분에서 벗어나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렇게 부산 항구도 서서히 멀어져 갔다. 어느새 검푸른 바다 위에 달빛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다. 드문드문 반짝거리는 하늘의 별들, 바다의 어선, 배가 만들어내는 하얀 물결이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다. 심장을 짓눌렀던 가슴속 울분의 덩어리가 파도에 하얗게 부서져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그 부서진 파편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세차게 때려도 시원하게만 느껴졌다. 어린 시절 이래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나는 갑판 난간에 팔을 기대고 서서 바다 먼 곳을 바라보았다. 동서남북이 망망대해였다. 하지만 무섭거나 두렵지 않았다. 바다를 보니 이 세상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쉽게 상상이 가지 않았다. 이 배를 타고 계속 가면 서양 선교사 부인들의 나라에도 갈 수 있을까? 저 바다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저 하늘의 달과 별들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버지가 말한 우주가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 얼마 만에 느껴보는 행복인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자유와 행복이다. 갑판 위에는 차가운 바닷바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저들도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점점 멀어져 가는 고국과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다. 3355 모여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심각한 얼굴로 조용히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람들, 별로 유쾌한 기억을 떠올릴 것도 없는지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 사람들, 행색이 초라한 사람들의 지친 모습, 또 한쪽에서는 바다를 바라보다 하늘을 올려다보다 하면서 눈물을 찍어내는 사람들, 육지가 아닌 망망대해 위에 몸을 맡긴 사람들은 저마다 알 수 없는 앞날의 운명에 대한 두려움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았다. 항구에서는 궁궐만큼이나 거대해 보이던 관보 연락선이 망망대해에서는 한 개의 작은 점 정도로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느끼고 있을 것이다. 하나의 점 위에 겨우 매달려 있는 생명의 불안을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이겠지. 이렇게 한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 저마다의 운명을 과연 누가 지고 있는 것일까? 한기가 느껴져 방으로 가는 도중에 3등실을 지나쳤다. 3등실 안에는 발 디딜 틈도 없이 많은 남녀노소로 꽉 차 있지만 묵직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한쪽에는 백길에 익숙해 보이는 젊은 몇 사람이 일본말과 조선말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무거운 침묵을 깰 정도는 아니었다. 3등실 승객들 과반수가 조선 노동자 같아 보였다. 그들 대부분은 조그맣고 얇은 담요 조각을 깔고 드러누워 있었다. 배 타기 전에 보았던 어린 처녀들도 구석진 곳에 쪼그리고 누워 있거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애써 잠을 청해 보려고 하지만 잠이 잘 오지 않는지 뒤척거리고 있었다. 흰색 두루마기를 입은 반백의 노인이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고 앉아있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여인은 아기가 자꾸만 칭얼대는지 등을 토닥여주고 있었다. 여인 옆에는 어머니 치맛자락을 간신히 붙잡고 종종 걸음으로 어머니의 보폭을 견뎌내야 했을 사내 아이가 잠들어 있었다. 그 아이는 여전히 어머니의 치맛단을 꼭 잡고 있었다. 저 사람들의 고단한 삶이 내 가슴을 무겁게 했다. 관부 연락선을 타고 일본으로 가는 사람들은 매일 이리도 많다는데 돌아오는 사람들은 적은 수라고 했다. 팔다리가 잘려나가거나 병든 사람들만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했다. 그들이 가난과 무지의 풍파를 잘 극복하길 바라면서 내 방으로 가려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앞을 가로막았다. 승선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일본 형사에게 투덜거리던 남자였다. 남자는 키가 작고 넓은 얼굴에 눈은 새우 눈처럼 작고 입술이 두툼했다. 그 뒤에는 그 남자와 동행인 남자가 서 있었다. 나는 눈인사를 하고 좁은 통로를 비켜 나가려고 하니 남자가 인사를 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명호이고 이놈은 제 친구 이홍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 항구에서부터 눈여겨봤습니다. 혼자 여행하시는 것 같던데. 저희는 동경 유학생입니다. 법학 전공이지요. 어쩐 일로 일본을 가십니까? 우리처럼 아가씨도 공부하러 가십니까? 네. 하하, 반갑습니다. 이명호는 호탕하게 웃으며 악수를 건넸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손을 내밀었다. 뒤에 있던 남자도 손을 내밀며 이용주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 남자는 이명호라는 남자와는 상반되는 외모였다. 훤칠한 키에 눈은 소 눈망울처럼 크고 선한 인상을 풍겼다. 바닷바람이 좋던데 우리 갑판에 올라가 인생사 이야기나 나누면서 긴 밤을 지새웁시다. 이명호가 제안했다. 나는 피곤하여 쉬어야겠다고 말하고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방으로 돌아왔다. 힘들게 잠을 청해 보았지만 가끔씩 울리는 백고동 소리에 깨다 잠들다 반복했다. 밤이 길게만 느껴졌다. 가도 가도 바다 위였다. 방은 캄캄하여 몇 시나 되었는지 분간조차 할 수 없었다. 갑자기 배가 심하게 흔들렸다. 아래층 승객들이 모두 뒤죽박죽 쏠리고 몰리며 우왕좌왕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며 위층으로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들과 어린애 우는 소리, 여자들의 비명 소리들로 아수라장이었다. 같은 방에 있는 여자들도 모두 깨어나 침대 난간을 꼭 붙잡고 하나같이 긴장하고 있었다. 모두들 눈을 감고 기도를 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배 흔들림이 계속되자 나는 속이 울렁거리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누워 있을 수도 앉아 있을 수도 없었다. 비몽사몽인 상태로 몇 시간이 흘렀을까? 아니,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는지 알 수 없었다. 드디어 시모노세키의 선착을 알리는 백고동 소리와 안내 방송이 나왔다. 그러나 안내 방송이 나오고 나서도 배는 육지에 바로 닿지 않았다.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나는 숨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곧바로 발을 육지에 놓을 수만 있다면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드디어 하선 준비를 하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사람들은 지친 모습으로 각자의 짐을 들고 출입구 쪽에 줄지어 서 있었다. 나는 멀미가 계속되어 서 있을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박고 있었다. 다 토해서 더 나올 것은 없는지 속은 나아졌다. 좀 어떠십니까? 어젯밤 봤던 이홍조였다. 그는 걱정스럽게 나를 바라보며 내 옆에 앉아 물을 건넸다. 나는 그가 준 물을 몇 모금 삼키고는 다시 얼굴을 무릎에 묻었다. 도저히 일어설 기운이 없었다. 이용주는 그의 오른팔로 조심스럽게 내 어깨를 감싸 기대게 해주었다. 나는 면목도 없이 기댈 수밖에 없었다. 하선 시간이 길게만 느껴졌다. 이용주는 몇 번이나 물을 먹여주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다. 이홍주의 어깨에 기대었던 상처를 떼고 고쳐 앉았다. 그는 남은 물을 다 마시라고 건네주었다. 그가 생명의 은인 같았다. 지친 형색으로 짐보따리나 가방을 끌고 들고 머리에 인 승객들의 하선이 이어졌다. 고맙습니다. 나는 얼굴을 들어 이용주를 올려다 보았다. 소처럼 우직하니 믿음직해 보이는 남자였다. 화장실을 다녀온 것인지 옷을 추스르며 이명호가 다가와서 나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이제 깨어나셨군요. 다행입니다. 이명호는 너서리를 떨며 맨 뒤쪽으로 가서 줄을 섰다. 이명호가 내 가방을 들고 이용주는 나를 부축했다. 이용주의 손이 닿은 어깨가 따스했다. 하선은 길고 지루하게 이어졌다. 드디어 육지, 시모노세키 선착장 밖으로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어디로 가십니까? 이명호가 물었다. 동경으로 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도 동경에 갑니다. 그럼 같이 동행하면 되겠군요. 아가씨는 복도 많습니다. 이렇게 듬직한 보디가드를 2명이나 앞세우고 가니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저 어제 우리 이름은 밝혔는데 아가씨 이름도 알려주시죠? 네, 저는 집에서 한이라고 부릅니다. 한이요? 그 참 귀여운 이름입니다. 나는 이홍주가 믿음직스러워 이명호의 제안에 그렇게 하자고 말했다. 이홍주는 말수가 적었고 진심 어린 배려를 하는 반면에 이명호는 말이 많은 데다가 내내 투덜거리고 눈빛도 약간 엄룡스러운 듯했다. 기차 안에서 저녁을 먹고 나니 한결 몸이 회복되었다. 기차는 밤새 달려
드디어 다음날 아침 동경역에 도착했다. 경성에서 동경까지 꼬박 사흘이 걸린 것이다. 무사히 살아서 도착한 것이 감격스러울 정도였다. 동경역은 경성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컸다. 그들의 하숙집도 동경대학 근처라고 했다. 우연찮게도 내가 머물 다이타바시 근처라고 했다. 우리는 큰 인연입니다.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이명호는 참 기막힌 인연이라며 느스레를 떨었다. 나는 두 사람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동경역에는 해관 선생이 미리 연락해둔 사람이 나와 있었다. 안내자는 내가 묵을 하숙집 주인이면서 택시 운전사였다. 남자는 아주 친절하고 상냥했다. 동경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길은 무척이나 멀었다. 광활하고 번화한 도로에는 차와 사람들로 붐볐다. 높은 빌딩과 옛 건물들의 조화가 잘 어울린다 생각되었다. 깔끔하고 고풍스런 문화 도시였다. 그러나 우리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일본의 부유함에 쏘구르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멀리서 되돌아 동경역을 보니 경성역과 비슷한 외관이었다. 예전 안동 고녀의 일본인 선생이 경성역은 동경역을 본떠 지었고 또 동경역은 베를린 중앙 역사를 본떠 지은 것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났다. 일본이 경성을 식민 지배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한 일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경성역을 일본식 역으로 새로 짓는 일이었다. 하숙집에 도착하니 여주인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남자는 내 짐을 차에서 내려 내가 거처할 방으로 가져다 놓고는 다시 차를 몰고 나갔다. 여주인은 자신을 미치코라고 소개했다. 눈매는 크지 않지만 선량해 보였고 오똑한 코에 입술은 얇았다. 몸매가 날씬하니 가볍게 걷는 맵시의 눈길이 같다. 하숙집은 3층 건물로 내가 거처할 방은 2층이었다. 1층은 부엌 겸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찬장 아래에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 옆으로 내 키만한 냉장고가 있고 그 맞은편에는 긴 테이블에 등받이 없는 동그란 의자가 대여섯 개 놓여 있었다. 저녁을 준비하는 중인지 식욕을 돋구는 냄새가 났다. 나는 갑자기 허기가 느껴졌다. 집밥을 빨리 먹고 싶었다. 내가 거처할 방은 한 사람이 겨우 오를 정도의 좁은 계단을 올라가서 왼쪽에 있는 방이었다. 6조 다다미 방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외풍이 센지 썰렁하고 습했다. 가구는 작은 옷장 하나와 앉은뱅이 책상 하나가 다였다. 작은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다. 미치코는 짐은 이따가 풀고 식사를 하러 바로 내려오라고 말하고는 계단을 내려갔다. 일본에서의 첫날 밤은 편안했다. 잠자리가 편한 곳이 명당이라는 할머니의 말씀대로라면 나는 이 집에서 기분 좋은 일들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했다. 사실 방이 좀 춥고 습했지만 이보다 더 못한 환경이라고 해도 상관없었다. 3학년에 편입한 문화학원은 화숙집에서 가까웠다. 간절히도 원했던 온전히 공부만 할 수 있는 날들이 주어진 것이었다. 오전에는 신다이타에 있는 연수학원에서 기초가 부족한 수학과 영어 과목을 배우고 오후에는 집에서 복습과 예습을 한 후 저녁에는 야간 학교에 수업을 들으러 갔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나는 향수병을 느낄 시간도 주변을 돌아볼 겨를도 없었다. 공부에만 정신이 팔려 계절이 바뀌는 것조차 느끼지 못했는데 6월도 중순을 지나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에 느닷없이 이홍주와 이명호가 하숙집으로 찾아왔다. 놀라움과 반가움이 겹쳤다. 여기는 어떻게 알고? 하하하, 우리가 법학도 아닙니까? 귀신이 숨어있는 것도 귀신같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명호가 유쾌하게 말했다. 공부는 잘 되어 갑니까? 이용주가 물었다. 네. 자, 우리 오늘은 책에서 벗어나 젊음을 발산해 봅시다. 이명호의 제안에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승낙을 했다. 우리는 근처 요요기요야마 공원을 산책했다. 주말이어서인지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3355 산책을 하는 사람들. 시원하게 물을 뿜어 올리는 분수가 있는 연못 벤치에 앉아 사색을 즐기는 여인들과 노부부.
짙은 초록 잔디 위에 누워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 공원 숲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귐 소리, 이 모두가 한없이 평화롭게 느껴졌다. 아니, 평화로움을 넘어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참 평화롭네요. 내게는 언제 저런 평화가 올까요? 나도 모르게 신세한탄 같은 말이 튀어나왔다. 지금 평화롭지 않습니까?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는데요. 이용주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저들도 모두 나름대로 삶의 애환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당신이 저들의 모습이 평화롭다고 느낀다면 저들 중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사람은 우리들이 참으로 부러울 것입니다. 이용주의 말은 맞는 말이었다. 누구나 삶의 비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니까. 공원을 다 돌아볼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이명호는 벌써부터 실정이 났는지 다른 곳으로 가보자고 했다. 우리는 공원 근처에 있는 메이지 신궁을 방문했다. 저 더러운 곳에 왜 발을 들어놓느냐? 다른 데로 가자. 이명호는 무슨 독립투사라도 되는 양 우리 조선을 침략한 메이지 일왕을 일부러 찾아볼 게 뭐냐고 투덜댔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일본이라는 열도 자체에 발도 들여놓지 말아야 했지. 기왕 여기까지 온 김에 들어가 보자. 무조건 일본에 대한 분노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일본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저걸 알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야. 우리가 일본을 적대시하고 거부할수록 우리는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라도 우리는 저들을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 우리가 일본에 공부를 하러 온 이유도 바로 일본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잖아. 이용조의 말에 이명호도 공감을 하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알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을 수 있다. 이 말씀이지? 일본 쪽발이 놈들 어디 두고 보자. 이명호가 씩씩하게 앞서 걸어갔다. 이용주와 나는 서로 마주보며 웃었다. 메이지 신궁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울창한 숲에서 불어오는 초록바람이 신선하였다. 그렇게 정신없이 쏘다니다 보니 저녁이 되었다. 자, 이제부터 본 게임에 들어갑시다. 나는 아까부터 목젖이 칼칼해서 말도 나오지 않을 지경이야. 시원한 맥주 한 잔씩 어때? 이명호는 하루 종일 입을 다문 적이 없었으니까 그럴 만도 하다고 생각했다. 그 후로 우리 셋은 가끔씩 주말에 어울려 다녔다. 나 역시도 이명호처럼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증오의 골이 아주 깊었다. 일본이 우리 조선을 미개국으로 취급하면서 겉으로는 조선을 위하는 척 만든 여러 정책들, 특히 산금 장려 정책이나 광업세 면제 같은 것은 모두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우리 조선의 뿌리인 조선말 사용 금지나 조상 대대로 물려온 성과 이름을 바꾸라는 등 온갖 사악한 짓을 우리 조선인은 그저 당하고만 있어야 하다니. 그러나 내가 가진 편견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모두 친절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쩌다 술집 같은 곳에서 조센징이라고 싸움을 거는 일본인이 간혹 있긴 했지만 사적인 관계에서는 모두 친절했다. 물론 그것이 가식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많았지만 하숙집 남자는 평소에는 무척이나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다. 아내에게도 다정했고 하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말이 나오면 그적시 해결을 해주었다. 그런데 술만 취하면 포악한 군주로 변했다. 아내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마구 주먹질과 발길질을 해대며 온갖 욕설을 퍼부어댔다. 미치코는 속수무책으로 그저 맞고만 있었다. 남자는 온통 소란을 피우면서 분노를 다 폭발해냈다 싶으면 그제야 잠잠해졌다. 소나기가 오락가락하던 어느 주말이었다. 그날도 주인집 남자가 미쳐 날뛰었다. 이번에는 미치코가 맞는 것을 불구경하듯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기회를 틈타 그녀를 내 방에다 피신시켰다. 남자는 나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고함을 치면서 온 집안을 찾아다녔다. 나는 용기를 내서 술 취해 날뛰는 남자에게 다가갔다. 남자는 비틀거리며 개슴처리한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그러더니 나를 때리려고 손을 치켜들었다. 그 남자에게 여자는 모두 억압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때 위청 하숙생 남자가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이런 집에서는 하숙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돈을 내주세요.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겠어요. 갑자기 나타난 위청 학생 때문에 큰 위안이 된 나도 주인집 남자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나도 나가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살벌한 집에서 어찌 살겠어요? 때마침 이홍주와 이명호가 하숙집 마당으로 들어섰다. 주인집 남자는 자기를 막아서는 남자들에게 기가 죽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중얼거리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다행스러운 것은 주인집 남자는 술이 아무리 취해도 하숙생에게 마구 대하거나 새를 놓는 방문을 열어보는 짓은 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 막고만 계세요? 미치코는 이런 일에 이골이 난 듯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두 손으로 몇 번 빗질을 하더니 틀어올려 핀으로 고정을 시키면서 말했다. 일본 사내들 대부분이 저런 못난 기질을 가지고 있는걸요? 일단 먼저 싸대기를 한 대 올려 붙여놓고 시작해요. 술 취하면 짐승처럼 포악해지니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미치코는 입술을 깨물며 피식 웃었다. 그녀의 얼굴이 벌겋게 부어올랐다. 나뿐만 아니라 일본 여자들 다수가 남편한테 맞고 살고 있는걸요? 참으로 참혹한 일이었다. 일본인들이 술을 좋아하고 싸움을 즐기는 기질은 에도 막부 시대의 사무라이 정신이 그대로 유전되어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선, 참, 후계, 충, 의리, 명예를 위해서는 목숨도 과감히 버린다. 그래, 그 잘난 교훈이 이웃나라를 침범하고 전쟁을 일삼아 자기네들에게 복종시키려는 피어 역사를 만들어 오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러한 기질이 가정에까지 이리 깊숙이 침투되어 있다니 참 놀라운 일이네요. 이용주와 이명호는 술잔을 주고받으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나는 일본 사내들의 무의식 속에 유전되어 오는 그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것에 한숨이 나왔다. 약자를 폭력으로 복종시키고 희열을 느끼는 일본 놈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방학이 되자 나는 도서관에 틀어박혀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다. 테스를 통해 눈을 뜬 외국어는 나날이 발전해서 외국 서적만을 골라서 읽기 시작했다. 여자의 일생, 제인 에어, 채틀리 부인의 사랑, 폭풍의 언덕, 전쟁과 평화 등을 원서로 읽었다. 유독 여성에 관한 소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외국 소설로 테스를 먼저 접하기도 해서였지만 어렸을 때 집에서 본 서양 여자들의 삶도 들여다보고 싶어서였다. 일본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순종하면서도 억압과 폭력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서양 여자들의 삶은 어떨까 궁금했다. 물론 탐나는 대로 한국 고전, 중국 고전, 일본어로 된 책들도 폭풍처럼 읽었다. 도서관에 앉아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것만큼 행복한 시간은 없었다. 겨울 방학이라 이홍주와 이명호는 귀국했다.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귀찮게 하는 이명호가 없어서 독서에 전념할 수 있었다. 이명호는 이홍주가 내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접근해 왔다. 귀국을 해서도 이명호는 계속 내게 편지를 보내왔지만 나는 봉투도 뜯지 않은 채 버렸다. 문화학원에서 나는 전 과목 성적이 우수했다. 선생님들은 모두 나를 칭찬해 주었다. 담임선생은 내게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 말해 주었다. 졸업 후에는 여자 의전이나 나라 고등사범에 진학할 입시 준비를 하도록 해라. 나는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이 더없이 행복했다. 마지막 학기를 몇 개월 남겨둔 어느 날이었다. 경성에서 해관 선생이 보내셨다는 최순주 선생이 학교로 나를 찾아왔다. 그는 연희 전문 교수이면서 해관 선생을 도와 조선어학회 일을 하고 있었다. 일본에 볼 일이 있어 오던 차에 해관 선생님이 학생의 학업 현황을 둘러보고 오라고 해서 왔어요. 교무 주임이 학생 성적이 아주 우수하고 모범적이라고 하네요. 그래, 공부하기는 힘들지 않소? 염려해 주시는 여러 선생님들 덕분에 너무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이곳을 졸업하면 하와이로 유학을 보낼 계획을 의논 중입니다. 우리 조선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여성이 필요하니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는 내게 벅찬 희망을 주고 경성으로 돌아갔다.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